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강의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어, 뜸이 조금 덜 들어가지고 다시 작업해서 다시 올립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친구들하고 저녁에 잠깐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쿠팡에 가입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여서 그냥 들어가려다가 중도 포기. 또 어떤 걸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신상을 넣으라고 그래서 또 포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물건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하는 것도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막 좌절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긍정심리학 배우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올해 제 목표는 뭐냐면 하면 는다라고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뭔가를 시작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속도도 붙을 것이고 어떤 능력도 좀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이제 1월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잘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과 이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짧지만 15분짜리 강의 들으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속도가 듣는 것 같고 전혀 못 알아듣던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래,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다 보면 올 연말쯤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또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아주 고급지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나 보험직한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회의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제 삶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씩 배워가고 뭔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다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레시피 하나하나를 보고 1번부터 끝번까지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하고 진행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따끈따끈하게 뭔가 강의를 진행하면 참 좋겠다. 버벅거리지 않고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게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질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강의를 찍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혀 모르던 얼굴들을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저는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또 놓치는 사람이 있어서 서운해 하실지 몰라서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얼굴이 떠오르고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모습들이 지금도 제 가슴에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네. 그것이 인간관계이지 않나? 적어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좀 친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저한테 베풀었던 그 친절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친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낙관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낙관주의 하면은 어떠세요? 그 안에는 희망을 쌓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유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웃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낙관주의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웰빙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평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 그런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희망 쌓기를 한번 보면 넬슨 만델라라는 그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는데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어마무시한 건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72살에 감옥에서 풀려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뭔가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대통령으로 나왔었을 거고 또 후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 영향력을 끼치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좋은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제가 요즘 성경의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인내를 가리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그럼으로 인해서 인내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고난을 주신다라고 거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진 nel슨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27년 동안 살면서 그 안에 긍정성이 없었거나 뭔가 희망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여자분이시죠. 이지선 씨가 오빠랑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전복되면서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진짜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 수술을 거치면서도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어디 바깥에 출입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아무래도 외모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이라든지 어떤 수치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나를 연예인처럼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연예인을 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상목 교수라고 그래서 아주 서울대 교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미국에 연수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사고가 난 이후로 1년도 안 돼서인가요? 다시 서울대에 복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입으로 뭔가 이렇게 컴퓨터를 움직이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 역시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전신이 마비됐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출입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그냥 은둔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었을 텐데 이 교수님도 역시나 자기 안에 어떤 긍정성, 그다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내심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서울대에 나오셔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도 이희야라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과학자 헬렌 켈러도 역시나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한 상황, 신체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뛰어넘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재를 보면은요. 어 어느 아주 유명한 신발 회사의 영업사원 두 사람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섬에 보내서 "너희가 좀 영업을 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두 사람이 말이 달랐던 거죠.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 신발을 어떻게 파냐."고 얘기했다면, 또 한 사람은 "여기에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모두 신발을 팔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어느 사람은 100%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처럼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일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닿는 내 상황,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게,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내 안의 긍정성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린이집이나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서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힘든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금 힘을 벌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난 생존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어떤 삶의 끈 내지는 다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리라, 이겨서 나가리라 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생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삶의 목표는 그만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갈 의지를 심어주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하버드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선발된 노숙인 소녀, 또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자 해방구였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고,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먹기도 힘들고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자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하버드 대학이 얼마만큼 멀리 있었겠어요. 그녀의 인생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로 나는 반드시 하버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장학생으로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때로는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본받을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하나는 하버드대 졸업생 중 특정 목표를 갖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25년 동안 추적해서 종적 연구를 해본 거죠. 네, 종단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보니
삶의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후의 삶도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머예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요즘은 인기 있는 그 신랑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고 기분을 어떤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긴장해 있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소시키고 친화력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촉진시키고요. 면역체를 향상시킨대요. 이게 신체화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곧 골수를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관적으로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면역성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그 와이프가 그닥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뭔가 이렇게 상점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투덜거리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만 내 와이프하고 살지만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머를 통해서 그 어색한 상황, 불편한 상황을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이 웃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잘 알고 이를 수용하고 용서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웃겨서 우리가 웃기도 하죠. 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낙관적이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이면 훨씬 더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각자의 주인이 다 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삶의 태도가 바뀌고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CEO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7%가 유머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고 81%가 유머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보다 어때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좋지 않던가요?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간성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조력하면서 도와주면서 일하지 않나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뭐라 그러죠? 성격이 좋지 않았었을 때, 그랬었을 때 통제당하고 위협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는 그런 느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도 분명히 지금도 일을 못하는데 더 못하게 되실 거요. 왜냐? 뇌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정의 내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은 뇌과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유머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는 그렇지만, 유머가 말 중간중간에 내지는 관계 가운데 섞이는 것이 훨씬 더 그 조직을 요들요들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웃는 거요. 천연 진통제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슬픔을 극복하게 하고 행복한 감정이 들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웃음이라고 해서 뒷센 미소와 가짜 웃음, 팬 아메리칸 미소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데요. 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을 못한다네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웃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한 상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슬픔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웃음 치료라는 것이 왜 있는 건지 알겠어요. 의식 거기 가면은 그냥 하하하하 하고 막 웃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뇌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희한테 다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웃는 습관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진짜 웃음을 짓는 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잘 웃는 여자가 결국에는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잘 웃는 사람이 저희도 좋지 않나요? 아이들이 잘 웃어야지 예쁘지 않아요? 짜증 부리고 뭔가 막 투덜거리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 그런 아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잘 웃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음이 심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전에 제가 웃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낙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낙관주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라는 거죠. 부정적인 지금 상황에서 긍정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남편하고 몇십 년 살다 보면 남편의 그 부족한 모습만 보이지 않나요? 그럴 때 객관적으로 A4 용지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반절 선을 한번 그어 내리시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20가지 정도. 네. 내 남편에 대한 내지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성 20가지. 그 다음에 단점은 한 10가지만 쓸까 봐요. 그래서 아니면 단점은 쓰시지 마시고 장점만 써보는 그런 과제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과제는 그걸로 할까 봐요. 내 안의 긍정성 20가지. 네. 그걸로 해서 출석을 대체하는 그런 과제, 출석 과제로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 안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저번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가 봐주십사라고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가 여기저기 왜 밤에 노숙인들이 자는 그런 숙소에 정말 퇴근 후에 막 달려가서 치열하게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화장실 바닥에서 휴지를 깔고 아이와 함께 자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그냥 놔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괜찮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식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영화가 아니고 실화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긍정성, 희망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소한 마찰, 사소한 어떤 감정 싸움 그 안에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오는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마시고 상대의 입장은 어떠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역지사지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쳤었을 때 좀 더 편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연구하거나 찾아보시면 훨씬 더 우리 안에 긍정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좋은 것에 주목하기 등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병원 가운데 병원에서 힘들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질병과 정말 목숨을 놓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좀 더 위생적인 어떤 생각들, 개념들이 좀 더 자리 잡았을 테고, 그다음에 너무 밖으로만 돌던 우리의 일상,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돌아갔던 세상이 이제는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과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해보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새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시간도 늘어서 너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반드시 나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저의 삶이 어떠하든 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방법 내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원더라는 영화예요. 이 아이가 아마 이 주인공이 어기라는 아이인데 어기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여전히 얼굴이 약간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헬멧과 같은 거를 쓰고 다니죠. 그러다가 학교에 가겠다고 하고 아빠가 의도적으로 그 헬멧을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감추죠. 그런데 학교에 갔었을 때 여러 아이들이 그 아이의 외모만 보고 외계인 같다는 둥, 뭐 같다는 둥 하면서 왕따를 시키거나 놀림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뭔가 이제 다른 좋지 않은 아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계기가 있고, 나쁜 행동을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제 교장실로 불려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기의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의 외모를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 아이가 그냥 외계인 같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고, 너무 좋은 내용들,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낙관적 기질과 비관적 기질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학습된 낙관주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타고날 때부터 낙관적인 아이가 있고 비관적인 아이가 있고 그러나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가 저희가 처음 책을 열었었을 때 봤던 것처럼 한 50% 정도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외부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적으로 우리가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제는 내가 낙관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과연 낙관적인 사람들인가 비관적인 사람들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적인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늘 투덜거리고 늘 남을 비방하거나 뭔가 판단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과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었을 때 좀 더 누구를 칭찬한다거나 수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 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 삶의 통제감이에요. 네.
내 삶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삶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게 자기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정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화가 났어.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화를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상대한테 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누구를 폭력 때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화를 푼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내가 지금 약간 우울하네. 왜 우울하지? 라고를 살펴볼 수 있다거나 내가 약간 뭔가 꼬물꼬물 뭔가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왜 올라오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다거나 내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얘기하는데 슬쩍 화가 난다거나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 서운한 감정을 왜 내 마음에 서운함이 오는지 속상함이 오는지 화가 올라오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네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기분이 왜 나쁜지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서 올라오는 정서적인 어떤 감정들, 그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감정에 대한 이해, 그 원인,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네. 그리고 이것들을 통제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자신의 어떤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능력,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자기네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으면 사실은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지닐 때 주관적인 웰빙을 지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이들한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만 1세가 되면 이제 셀프 이미지가 생기면서 자기 자아 개념이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볼 거야 내지는 싫어라는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권위자인 양육자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한다거나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억압한다거나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은 자기 조절, 자기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도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 능력도 우리가 배울 수 없고, 또 하나는 그럴 때 들어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그런 양육자 밑에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속상한 건지 슬픈 건지 내지는 우울한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남 탓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옆에 있는 또래들한테 그것을 표현한다거나 내지는 해코지를 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삶의 통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유아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발달했었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통제 능력이 생긴다면 주변과 이웃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친절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네. 낙관적일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잘 되고 그 이후에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 능력이 발달이 되면서 도덕성도 형성이 되고 하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면
결국에는 이후에 이렇게 삶을 주관하는 행복감마저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탄력성 해서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역경이나 고난 극복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원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인함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신의 질병에 덜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강인함. 네.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보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훨씬 더 질병이 덜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힘든 갱생 과정을 통한 새로운 변신,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뛰어오르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죠. 세상 일을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그 두 개의 영화가 사실은 이런 탄력성에 관련된 영화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이런 영화들을 보심으로 인해서 내 안의 긍정성, 내 안의 탄력성은 무엇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 마음의 어떤 요소가 나를 다시금 회생시켰고 다시금 이렇게 원상복귀를 시켰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존감에 대한 셀프 이미지라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느낌이고요. 그것에 대한 태도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 나왔네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나를 한번 20가지의 나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네. 그거를 쓸 때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 측면에 나올 거예요, 결과가. 하나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 장점, 또 하나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자기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네. 기능적인 것은 내가 계속해서 노력함으로 훈련받아진 거고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성, 사실은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셀프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란다면 나는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뭔가 늘 삶 가운데 범불안이라고 얘기하는 불안장애가 있거나 고집스럽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야가 부정적이거나 또한 융통성,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돌이켜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한 번 그 사람과 틀어지면 절대 다시 화해 안 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서 뭔가 융통성이 결여된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꼬였어요. 자존감이 높아서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이 세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늘 뭔가 불안하고 부정적이며 세상을 볼 때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의심찬 눈으로 세상을 본다거나 판단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사람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두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저희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매사에 짜증스러워 한다거나 투덜거리는 사람도 별로 좋은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서 뭔가 융통성이 말랑말랑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면 훨씬 더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에너지를 주변한테 끼치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신뢰하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감사할 줄 알고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종이가 옆에 있으면 자, 그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볼펜을 한번 이렇게 집어 보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거기 위에다가 정사각형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 보세요. 그리고 그 정사각형에다가 정사각형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3개만 좀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어요? 네.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답을 카톡으로 받을 건데요. 아마도 제가 분명히 말한 거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3개 그려보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인정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편안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십일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어떤 이런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그 조직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캠벨이 얘기를 했답니다. 자, 6번째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는 모든 흔적을 씻어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언어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자기 치료, 상대방으로부터 입었던 상처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고유의 삶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증오가 독이 되어 화병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나빠질 수 있다.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생의 길을 제공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마음속에서 미워하거나 저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그 저주했거나 미워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는데 뭔가 외부적인 압력, 그것이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였을 수 있어요. 대부분 신체적인 학대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것은 어린아이에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에게 나쁜 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서적을 보면 용서를 해야지만이 곧 그것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오늘부터 용서할게. 용서했어. 용서했어.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이제 내가 더 이 사람을 이제는 용서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냐면은요. 어떤 그 사람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거나 속상한다거나 우울하다거나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그거는 용서가 된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된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뭔가 해석해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했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거나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최상인 거죠. 네. 그런데 또 화해하고는 달라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고요. 화해하는 거는 상대와 함께 하는 거죠. "화해까지 해야지 용서가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용서까지 했으면 가능하다. 굳이 대화를 해서 화해를 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거기서 책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과 화해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내 발목이 묶여 있는 게 정서적으로 느껴진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잖아.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쪽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려서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용서의 방법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한테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무 아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집단 상담을 간다거나 했었을 때 자기의 아픈 이야기, 자기를 해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너무너무 아팠던 게 조금 아프게 되고 조금 아팠던 게 이제 거의 안 아프게 되는.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상황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내지는 가끔가다 그런 힘듦이 올라오시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뭔가 발목에 묶여져 있는 그 사슬이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나 화가 있는 사람들, 분노가 치밀어서 뭔가를 막 해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뒤집어서 그의 과거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 누군가한테 받지 말아야 되는 어떤 억압, 통제 내지는 뭐 폭력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 주고 "네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해 주거나 그를 좀 도닥여 준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를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거나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혹여라도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반차를 내고 지금 집에 와서 이거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벨소리가 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아이고.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네. 갑자기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용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브래드 러스킨이라는 분이 얘기하셨는데, 고의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다.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용서의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는 선행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고, 많은 만델라나 달라이라마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서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이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은 행복을 결정짓는 키워드 10가지를 다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음번 이제 과제, 다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적이나 연봉보다는 직업이다라고 되어 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일과 직업적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실직하거나 취업난 등은 불행감의 큰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직업에 다 종사하고 일에 종사하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꾸역꾸역 이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네. 적어도 본인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굳이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평생을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젊어서 시작했을 때 한 7년쯤 하다 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감히 그것을 내려놨어요. 이게 돈은 벌겠지만 죄를 짓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어린이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 일을 내려놨는데요. 그 일을 내려놓고 한 6, 7년 있다가 제가 다시금 저 자신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천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고,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원장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부모들한테 뭔가 쓰담쓰담 해줄 수 있는 일도 내 역할이었고, 또 이제 막 뭔가 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교사의 모델로서 선배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대학의 다른 유아교육과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들이 새롭게 교사가 돼서 나올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어,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뭔가 확장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봐요. 네네. 해보고, 어, 더불어서 옆에 계신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관계로서 좀 더, 한국은 그래도 보육 상황이나 뭐 아이들 이런 교육 상황이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뭐 동남아 쪽에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도 때로는 가끔씩이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끼치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직업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이 어떤 걸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 스스로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이 더욱더 소중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자, 가정이요. 가와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정은 가장 안전한 버팀목이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가족들이 있죠. 특히나 저희같이 결혼을 한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가정이 주는 그 역할, 어미로서의 역할, 그것은 사실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버팀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가족에게서 위안을 찾고 가족에게 정성을 쏟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렇지. 요즘은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행복 선진국의 비밀, 가족이 행복한 나라이다 라고 SBS 스페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복의 요소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가정이다. 한국인은 돈보다 화목한 가정과 건강을 행복의 최대 요인으로 뽑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니죠. 물론 돈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행복의 조건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라고 얘기하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항목 중에 가장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자라는 어린 유년기 시절에는 특별히 저희 주변에 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다 가난했고 다 못 살았고, 그래서 특별히 누구네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거나 내지는 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크게 부럽거나 뭐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아이들과 모여서 밖에 나가서 마당 골목에서 놀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했던 기억이 훨씬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빠가 저희 이제 삼남매를 데리고 저녁에 퇴근하셔서 이렇게
등에다가 말을 태우시면서 저희 동생들을 태우고 이렇게 방안을 돌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어디를 다니거나 여행을 멀리 다니거나 내지는 좋은 집에선 살지 않았지만 아빠가 주는 한마디 한마디 내지는 아빠가 우리랑 같이 놀아줬던 기억, 엄마가 또한 우리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우리의 옷을 지어준다거나 했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엄마 된 입장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예. 정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친밀감이 요즘은 많이 떨어져 있고, 각 방마다 TV가 있고 휴대폰이 있어서 가족이 한 군데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버린 성인들하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예. 뭔가 개선해 봐야 되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가정이 행복한 거 그런 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것이 삶의 만족으로 이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8번째 감사해요. 타인으로부터 베풀어진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능력, 감사를 표현하라고 노력하면 흥미, 흥분, 자부심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타심이 증가한다. 행복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되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이고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의식화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일이라면 훨씬 더 그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을 보면 내 안에 있는 물이 70%인데 나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느껴진 어떤 그 진동이 결국 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뭐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청년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만큼 위치에 있으셔서 더 이상 사실은 공부해야 될 이유, 목적?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마다 나오셔가지고 그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 6시까지 앉아있는 거 보면 저도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시다라고 느껴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성장하지만 결국 이 나이에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거 긍정적으로 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면서 서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일 아침 눈 뜰 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과 깊은 애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고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사랑은 관계의 본질이며 행복의 근원이고 연애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훨씬 행복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요즘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최고의 법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법,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아서 결국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곧 살아있는 육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어떡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도 사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조금 사주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학기나 지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그 매번 싸주시는 그 간식을 얼마나 잘 먹었게요. 네. 지난 학기에는 정말 다른 학교에서 한영대로 옮겨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바로 교실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그 상황에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랬는데 늘 풍성하게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 힘으로 강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여러분들의 섬김, 그것이 곧 사랑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며 그 사랑을 베푼 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누군가한테 주는 걸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형편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나한테 즉각적으로 또 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돌고 돌아서 누군가가 또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주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혼자 먹든 아니면 이웃과 또 나눠서 또 사랑을 베풀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서운한 생각이 들거나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희는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쪽지 편지 하나라도 내지는 사탕 하나라도 손에 꼭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곧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며,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연애할 때 했었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느끼는 것, 또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또 뭔가 소유와 집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유형 중에 하나래요. 건강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교, 영성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종교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들보다 좀 더 성스럽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아를 좀 더 가치 있는 커다란 것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영적 추구이며 이는 종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행복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태도, 고난의 극복, 삶에 대한 감사한 증진, 그 다음에 과도한 종교 활동이나 독단적인 배타적 종교심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해요. 종교 생활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그것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영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지만 너무 이것에 중독적으로 빠지는 거, 집안은 완전히 돌아다보지도 않고 교회 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영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신앙이 있지만 가정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지만이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볼 거고 남편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게 진정한 선교요, 진정한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시댁이나 내 친정이나 그런 것들을 그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와 관련된 어떤 나눔이나 그런 거를 한다면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나눔일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되짚어 보고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단순한 그런 어떤 사랑에서 나오는 건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나눔하는 거요. 예. 뭐 크게 거창하게 나누는 거, 돈이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하죠. 크게 하시고 정말 아끼지 않고 내놓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우리도 뭔가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도 함께 더불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뭐 토를 달거나 이거를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것 같아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원봉사가 계속 나오네요.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해외 봉사를 가는 것의 의미, 네.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죠. 그런데 그것들과 더불어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뭔가 삶을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고 돌아올 때 제가 훨씬 더 그들한테 배운 거 그다음에 가지고 오는 게 얻어서 가지고 오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어떤 해외 봉사나 내지는 주변에 봉사한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나누는데 내가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또 나누게 되고요. 또 열악한 곳을 또 가게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명상하는 거 여러 가지 종교에서 명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며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주고요.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본연의 삶의 회복, 인생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상,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명상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다짐하게 되고 예, 그리고 좀 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막 가득 찼다가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묵상을 하거나 하면 내가 부질없는 것에 또 마음을 쏟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또 막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0가지 이제 10번째 여가 활동인데요. 의무적인 일이나 업무를 떠나서 한가하게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이나 재미를 찾기 위한 취미 활동을 얘기해요. 여가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고요. 자유롭고 즐거움이고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여가 활동 1위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TV 시청이고 술집 가기 뭐 그런 거예요. 수동적인 어떤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있고, 여가 생활과 희망 여가 생활 간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커진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TV만 보고 있고 술집밖에 못 가는데 하고 싶은 건 사실 막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인 거예요. 그럼 그걸 못했을 때 그 차이, 그 갭이 사실은 삶에 대한 불만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여가 활동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된 편안함 속에서 휴식과 재미를 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저께가 선거날이었잖아요. 네. 뭐 투표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늘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톡을 했어요. 지금 시간 되는 사람 산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뒤에 산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그래 가자 해가지고 한 9시쯤 만났나요? 9시쯤 만나서 11시까지 11시 반 정도까지 등산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간식들 뭐 당근 있으면 당근 쪼개가지고 오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오고 부시러기 과자 몇 개 싸가지고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서 한 2시간 산을 타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친구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놀지 못했었거든요. 아니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책을 보면 얼마나 좋아? 내지는 그렇게 잡담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사실은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로부터 긴장감을 늦추는 일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먼저 전화하거나 톡을 해가지고 시간 있는 사람하고 손들어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커피 타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나서 뭔가 산을 탄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가할 때 뭔가 거창하게 골프를 친다든가 내지는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일도 능력이 되시면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매일매일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그냥 집에 앉아서 TV를 보는 거나 뭐 그 위에 술집에 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향유하기, 즐거움을 잘 음미하고 누리는 것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음미하며 향유하는 것은 큰 행복의 요소다. 향유 경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고 낙관적임에 덜 우울하고 창의성과 영성의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유 방식은요, 서로 공유하는 거고요, 스스로 자축하고요, 스스로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감각, 몸에 일어나는 감각, 마음에 일어나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에 몰입하는 거, 행동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여기기, 기억을 잘 해두기, 뭐 그런 거예요. 네. 거창하게 향유하기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것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축, 네.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거, 내지는 몰입하는 거. 제가 요즘 이 몰입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팔에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요 매듭 공예를 요즘 배우고 있어요. 서양 매듭, 마크라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크라메를 월요일 날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가서 한 1시간 반을 매듭 기법을 배우고 오거든요. 근데 이 1시간 반을 이 매듭을 할 때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 매듭 짓는 것만 몰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한 시간 반 하면 하나 정도 만들어지니까 이게 성취욕도 있고요. 또 요걸 가지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그 재미도 쏠쏠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하고 뭔가를 그냥 TV만 본다거나 내지는 그냥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스케줄을 놓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뭔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취미거리 하나쯤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인제 10 가지 행복의 키워드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어 수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한 주간도 사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처음에 그 친밀감 그거부터 향유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훨씬 좋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고